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수 의료란 생명과 직결되어 공적 의료 보장을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의료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가 포함되는데요. 필수 의료 부문의 인력 부족과 함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붕괴 위기에 있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공적 의료 보장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 의사회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혁 대전시 의사회 수석 부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종호 충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비한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백병상에 달하는 병동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12명의 전공의가 필요하지만 3년째 지원자가 없습니다. 진료는 물론 연구와 교육까지 해야 하는 교수가 올해부터는 당직 근무도 섭니다. 올해부터 교수 당직이 들어가고 있었고요. 저희 교수님들이 작년, 올해 거의 출근을 안 하신 날이 없을 거예요. 모든 교수님들이. 전국적으로도 소아과 전공의 199명 모집에 33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20%가 채 안 됩니다. 소아과 기피의 가장 큰 이유로는 저출생 현상 심화에 따른 환자 급감이 꼽힙니다. 본인이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호자를 통해서 증상을 듣고 다시 또 아기를 볼 때 하고 시간이 그만큼 진료 시간이 길고요. 성인 한 서너 명 볼 시간에 소아 한 명 보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소아의료 외에 중증과 응급, 분만 의료 등을 아우르는 필수 의료 분야의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필수 의료 7개 과목의 전문의 평균 연령은 50.2세로 안과와 피부과 등 인기 과목에 비해 20, 30대 전문의가 크게 부족합니다. 필수 의료의 붕괴는 업무 강도가 높은 반면 적은 환자 수, 낮은 수가, 높은 의료 분쟁의 소지까지 감당할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필수 의료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필수 지역 의료에 대해 수가를 더 올려주는 등 보상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의료계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필수 의료 체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1차적인 원인은 전공의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한종훈 실장님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인트로에도 보여주셨듯이 기피 현상은 이미 20년 전부터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서 전문의 연령이 이제 50대 중후반까지 올라간 것이고요. 잦은 의료소송과 민원에 시달리는 과, 그다음에 생존하는 환자도 물론 많지만 사망률이 높은 과, 그다음 의료 수가가 낮은 과를 기피하게 된 것은 의사들 개인만이 아니라 오죽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나 그 학생들의 부모님까지 찾아와서 아이가 필수 의료과를 하겠다고 하면 말립니다. 그것이 지금 50, 60대 부모들의 성향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 전체한테 가는 피해가 간 것이고 또 이렇게 된 데는 국가에서 정책을 필수 의료라고 분류만 해놓고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기피과가 돼버린 거죠. 네. 임현택 회장님께서는 지난 7일 소아청소년과를 폐가할 수도 있다는 기자회견을 하신 바 있는데요. 네. 그 배경은 무엇인지요? 네. 저희가 3월 말에 그 대국민 기자회견을 할 생각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살아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현재는 답이 안 나오는 상태라서 아이들 아픈 것 도와주고 낫게 해주는 걸 평생 소명으로 살았는데 더 이상은 우리가 이제 그 타의에 의해서 같은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다른 일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대국민 그 고별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지역 차원의 상황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국내 첫 어린이 재활 전문 병원으로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근무할 의사 7명을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건우 아빠로 더 알려져 계신데요. 김동석 이사장님께서 이 병원 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아이가 이제 지금 건우인데요. 건우가 2살 때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됐는데 그 중환자실에 있다가 뭐 일반 병실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퇴원을 하고 나서 했을 때 이제 제일 걱정은 이제 병원비 걱정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문제가 생각도 못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후에 얘가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대전에 없다는 것. 그것은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 타임 좀 놓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재활 난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재활 치료를 위해서 대전을 떠나야 했던 그런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 병원들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린이 재활병원은 어쨌든 공공의 영역 속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동안 그걸 위해서 이제 장애 어린이 사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와서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의료 인력을 구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다시 또 한 번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경험하게 돼서 좀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광역시라고 하는 대전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상황이고 답답합니다. 네. 자,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와 더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소도시 간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임정혁 부회장님, 충청권의 현황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청소년과 회장 임현택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충청권 전체가 공휴일 소아응급 진료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의료라는 거는 잘 짜여진 구조물 같죠. 한쪽이 이렇게 와해되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환자들은 진료는 종으로 횡으로 보완 작용을 하면서 연쇄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진료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수 의료라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이런 과목 외에도 아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의료가 왜곡되고 와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임현택 회장님께서 소아청소년과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2023년 상반기 대전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했는데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이제 소아과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위기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지역 상황은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저도 이 지역 고향이 대전이고 학교도 여기서 나와서 이 지역 사정을 워낙 잘 알지만 충남대병원하고 을지대병원이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양대까지도 그리고 천안의 순천향대병원 그리고 당국대병원까지도 그리고 충북대병원까지도 레지던트 모집을 한 명도 못했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업무를 누가 하고 있냐면 교수님들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 심지어 서울대병원에서조차 교수님들이 소아청소년과 교수님들이 집단 사직 하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5일간 입원한 아이 같은 경우 입원할 때 그 교수님 얼굴을 딱 한 번 보고 퇴원할 때까지 한 번도 못 본 상황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서울 지역조차 상급종합병원에서 1시간 반 동안 거의 10명의 바로 이게 아이가 잘못돼도 이게 이상하지 않은 케이스가
그 10케이스나 왔다. 그렇게 이제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이 하소연을 하셨고 이 서울 지역 2차 공공 그 병원 그 소아과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전에는 주변에 대학병원들이 어느 정도 기능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이렇게까지 그 중환 응급 환자가 몰리지를 않았는데 요즘에는 중환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CPR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더 이상 가면 우리나라 그 소아 의료 체계가 망가지는 게 아니고 현재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역병원, 대학병원의 위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지방 의료원도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실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정훈 실장님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학병원도 무너진 상황인데요. 지방 의료원을 살린다는 거는 저는 아예 포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 그 분만실과 신생아 중환자실들이 충북대병원 이외에 충주건대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뭐 청주의 성모병원 등 여러 병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신생아 중환자실이 모두 문을 닫고 충북대학교 병원에 딱 30병상을 운영합니다. 충북 전체에 없어요. 신생아 중환자실. 그러니까 고위험 산모나 고위험 신생아는 충북대 병원이 아니면 아예 출산이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북대학교 병원은 어떻게 보면 낮에는 좀 한가해 보이지만 밤과 주말에는 응급 소아과와 응급 산모들로 넘쳐날 수밖에 없고 교수들이 올 2월 달에 산부인과만 해도 2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번에 사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4명의 교수가 남아있는데 60대가 2명, 50대 1명, 40대 후반 1명이라 전공의는 80시간 이상 인권 때문에 노동 인권 때문에 80시간 이상 근무를 못 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수는 주당 120시간 근무해서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당직이 응급실이 매일 커버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언론에서도 질타를 하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또 공직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행정명령 내리겠다. 처벌하겠다. 왜 근무 안 하냐. 예, 이런 상황이에요.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하거나 도와주려는 생각보다는 그냥 골치 아픈 게 싫으신 건지 다들 공공의료에 관련된 분들조차도 다 무너져서 이미 다 떠나가 버리고 한신이 남아서 버티는데도 쓰러져 가고 있는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 대응이 된다면 좀 너무 힘든 상황이고 의료원을 말씀하셨듯이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전 국민이 안 될 때 건강보험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었잖아요.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대, 50대 미만 중에 의료원에 가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의료원이라는 거는 옛날에 건강보험증이 없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기능이 재편돼서 병원이 없는 지역에 의료 사각지대에 간다면 모를까 도심에 있는 의료원은 외려 지금 같으면 정말 필수 의료에 근무해야 될 사람들의 연봉을 올려버려서 분산시켜서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좀 더 지역 의료의 붕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충청권 전반의 필수 의료 체계의 위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민으로서 또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최근에 이 필수 의료 체계의 위기,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김동석 이사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예, 제가 복지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자세한 뭐 숫자는 잘 안 보이실 것 같고요. 그 추이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그래프가 저체중아 미수가 추이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있는 수치는 어떤 거냐면 전국 장애인들 중에서 심한 장애, 중증 장애라고 하는 비중이 한 3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장애 어린이는 중증 장애가 85.7%가 돼요. 중증 장애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좀 높은 이런 상황이고요. 실은 2016년도에 이 자료가 나와서 좀 충격이 있었고 그해 이제 국감 때도 이게 다뤄졌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당시에 죽었던 연령대
그러니까 10대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장애인 10대 미만이 전체 인구 대비해서 37배가 넘게 사망률이 높게 나왔고 지금 이 추세는 지금도 현재는 바뀌지는 않고 있고요. 장애인들 중에서도 보시면 10대 그리고 10대 미만 10대가 가장 많이 지금 사망률이 높고 그다음에 10대 미만입니다. 요 부분들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런 장애 어린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장애 어린이들이 대부분이 중증 장애가 있는 상황이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수 치료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이 그야말로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정말 필수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치료가 만약에 공백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바로 이 충격적인 이런 사망에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한국 사회가 지금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충청에서도 마찬가지 좀 상황이고 충청 부분들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도권에 비해서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나 시설들이 좀 부족한 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수 의료 체제의 공백과 격차가 결국은 생명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사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인력이 과목별로 집중되고 편중되고 또 특히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임현택 회장님과 임정혁 부회장님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택 회장님. 이제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왜 그러면 의대생이나 인턴 의사 선생님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을 안 하느냐? 공통적으로 물어보면 소아청소년과를 전공을 해가지고 3년, 4년을 고생을 해가지고 전문의를 따고 나서 그 뒤에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문의를 따고 나서도요, 이게 취직할 자리가 없습니다. 개업하신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많이 폐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개업하던 그 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시던 선생님들은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생님들이 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냐면 요양병원에 가서 어르신들 보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통증의학 배우러 다니시고 그래서 어르신들 통증 문제 있으신 분들 치료하게 됐고요. 또 일부 선생님들은 피부 미용 배우러 다니시고 그런 일들에 다 종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 지금도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전히 있으십니다. 이게 병원 운영 자체가 안 되니까 병원을 해가지고 건물 세를 낼 수가 있어야 되고 직원 월급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빠 엄마가 말리는 거고 선배가 말리는 거고 자기가 다시 생각을 해봐도 이거 소아청소년과를 전공을 해서는 내 미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필수 의료가 망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인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임정혁 부회장님. 지금 프로그램 하면서 반복적으로 출연자분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비필수, 비응급, 비중증 분야 의사와 비교했을 때 당직이 너무 많고 또 업무 자체가 과중해요.
필수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업무가 과중하고 당직이 많으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보상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수가 자체가 낮다 보니까 업무 대비에 비해서 굉장히 임금 자체가 낮고 또 한국 사회 뭐 의료라는 건 그 시대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거든지 사회적인 거든지 어떤 형태의 그 사회를 반영하는 건데 현재 상황에서는 또 어떤 뭐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하게 된다면은 환자의 갈등이 이게 의사 인생을 망치는 어떤 너무나 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필수 의료, 응급, 중증 분야에 종사하게 되는 분들의 그런 선택을 아마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업무 과중에 보상은 낮고 인구 감소의 부담에다가 또 책임도 져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는 부회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자, 대학병원의 기능과 역할은 진료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도 있습니다. 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대학의 이런 원천적인 중요한 기능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한종훈 실장님, 이 대학병원 현실 어떤가요? 중증 환자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이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파가 제일 큰 데는 대학병원입니다. 일례로 특정과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교수를 그만두고 내가 그냥 이 병원에 있던 다른 병원에 있던 연봉을 2배를 주겠다라는 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필수 의료가 워낙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같은 대학병원인데 사표를 내고 그 병원에 재취업을 해가지고 연봉 2배를 받으시는 분들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정년부장이고 다 필요 없다. 그냥 1년 계약직 의사로 근무하고 연봉을 많이 받고 단 나는 교육, 연구 의무 다 없는 조건, 전공의 교육, 학생 교육 없고 논문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1년 단위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우리나라 국립대, 사립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고 옛날에는 그냥 의무감에 박봉에 그냥 교육하는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의료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MZ세대 얘기하듯이 내 권리를 찾겠다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국가정책이나 사회적 제도는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러한 필수 의료를 선택하는 의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선택했더라도 해도 30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깨우쳤다고 할까요? 사표 내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대학은 지금으로서는 정말 너무 고령화, 교수들이 고령화돼 있고 젊은 사람들이 연구나 교육할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거대한 변화가 이 의료 체계에도 오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 필수 의료 체계의 위기에 대응해서 정부가 지난 1월 보건복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임정혁 부회장님, 정부 지원 대책의 핵심 요지가 무엇인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회의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거를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주요한 추진 방향이나 주요 과제는 첫 번째는 지역 완결적인 필수 의료를 제공한다. 이거는 그 지역 사회 자체 내에서 24시간 365일 어떠한 응급이든지 중증이든지 분만이든지 소아든지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제공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자꾸 수가 문제가 대두하다 보니까 필수 의료 지원 공공정책 수가 도입이라고 해서 안정정책 수가와 지역 수가 이런 형태로 해서 수가에 대한 그 고려를 한다고 발표를 하였고 세 번째로는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권장 사항 같은 거 많이 발표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멘토 회장님, 정부 대책이 필수 의료 체계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뭐 전혀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대책이라는 것이 그 전에 없었던 대책이 아니고요. 재탕에 3탕에 4탕까지 한 대책이고 포장지만 갈아치운 그런 대책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돌아가지 않을 대책을 또 반복을 한 거거든요.
그동안 수도 없이 실패해가지고 그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또 실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동성 이사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수가 인상이 이제 가장 크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의 현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은 시민의 입장 속에서도 물음표를 좀 던질 수밖에 없고요. 이전에 이제 일부가에서 이제 수가 인상 부분들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의료 인력의 어떤 확보, 보장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문제들 필수 의료 부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좀 됐다고 보기는 좀 그 얘기하기는 네.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의료 인력 문제라고 보거든요. 의료 인력을 어떻게 뭐 기존의 인력 확보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확충하든지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 핵심에는 좀 접근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어 왔지만 이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한 의료원이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기존보다 1억 원을 높여서 4억 원의 연봉을 제시했지만 지원자가 1명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자,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가능할지 한종훈 실장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실 도농 지역이잖아요. 시골 지역이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시청자분들이나 여기 패널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이분들이 만일 2년 자식을 데리고 어디 연수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교육 여건 좋은 데로 가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 거기에 의사가 안 간다. 그래서 의사 수 늘리자. 아무 소용없는 이유가 살기가 안 좋으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그다음 필수 의료 부분은 약간 다른 얘기인데 방금 전에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흡하다는 부분 중에 저는 사실 이 보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뭐 신경외과의 뇌수술이나 이런 부분 의료 수가 올리는 거는 좋습니다.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 수술은 대부분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들이 받는 수술이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란 게 산부인과 분만수가를 지역에 따라서 3배까지 차등을 준다는 거를 보고 일부에서는 좋다고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바로 우리 병원 산부인과 난리가 났어요. 당장 산부인과 개원이 병원에서 대학병원 교수들한테 전화해서 나와라. 같이 개업하자. 왜냐면 대학에서 분만 하나, 개인병원 분만 하나, 위험도 똑같은 산문을 할 때 수가가 같으면 그리고 3배를 받는다고 하면 당장 개원가에서는 갑자기 수가가 확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가 인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의료 생태계라는 걸 이렇게 간신히 버티고 살고 있는 체계인데 죽어가는 걸 살리려다가 어떻게 보면은 특정 분야는 더 망해버릴 수 있거든요. 필수 의료가. 그래서 좀 정부나 지금 의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양만의 디테일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동성 이사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짧게 듣고 지역 의료 현안 협력 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필수 의료를 담당하시는 그 의료인들 분들께서 좀 더 그거에 하시는 일에 대한 부담들을 좀 덜어끌기 위한 노력들은 좀 필요하다는 데는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치료를 받는 환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고려가 된다. 환자 가족들에 대한 좀 이들은 왜 그렇게 이런 부분들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지에 네. 대해서는 한번 좀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핵심 쟁점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 단위 의료 자원을 통합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 지역 차원의 필수 의료 체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충청권 상황은 어떤지 임종혁 부회장님과 한종훈 실장님께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제공이라는 복지부 발표 1월 31일 내용인데요.
지역사회에 왜 의료기관이 여러 대형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들이 병원 자체적으로마다 다 매일 24시간 365일 당직과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순환당직제라는 지금 개념이 나와 있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응급의료기관으로 8개 지정받은 기관에서 한 기관을 빼놓고는 7개 기관이 어떤 모든 질환을 그렇게 다루는 건 아닙니다. 특정 질환 몇 가지에 대해서는 순환당직을 함으로써 환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라는 병원을 해서 갔는데 여기는 안 되니까 저기를 가라. 저기를 갔더니 저기는 안 된다. 거기를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119 구급차를 타고 수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아주 불행한 경우를 당한다든지 이러는 게 있는 거는 결국 병원마다의 그 자체적으로 그 당직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아서 그러는 거라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좀 순환 당직 개념으로 하자 하는 개념이 지역 완결정 필수 의료 제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방안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기관들이 다 24시간 360을 할 수 있는 건 그건 가능한 일도 아니고 업무가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형태로 지역 완결적인 필수 의료 제공이라는 거는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의료 자원을 최대한도로 서로 간에 효율적으로 해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공유 경제의 맥락에서 본다면 의료 자산을 공유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자. 뭐 공유 병원이라고 하는 개념과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정혁 부회장님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한종호 실장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도 복지부에 사실 이 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당직제를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네. 특히나 심장내과나 소화기내과 또 뇌혈관 조영수 같이 초응급을 다투는 경우,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대학병원이 대전에 3개가 있고 4개가 있다고 해도 4군데 병원이 모두 다 24시간 360을 운영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역별 여기서 뭐 한 병원이 제일 큰 병원이 있다면 여기서 뭐 60% 정도를 커버해주고 나머지 병원 10% 나눠서 하는 거, 찬성은 하는데 문제는 또 이게 실행이 참 어렵거든요. 결국에 그걸 누가 배분을 할 건가? 그 다음에 119 구급대원이 환자한테 당신이 다니던 A 병원이 오늘 당직이 아니기 때문에 B 병원에 일단 응급조치를 하라고 했을 때 환자들이 동의를 할 건가? 그 다음에 119한테 강제 권한을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걸 주도했을 때 그냥 바쁜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배분할 수 있을까? 그런 디테일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운만 띄워진 상황이라 정말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병원이 있으면 그쪽에서 권한을 가지고 배분을 하고, 또한 그 당직 일수가 적은 병원이나 당직이 많은 병원 각각에 대해서 적절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 있지 않으면 이 합의가 안 됩니다, 병원 간에. 각 의사 입장에서 힘들다고 해도 병원을 경영하는 경영주 입장에서는 야, 너 월급 주고 뽑아놨는데 당직 이거밖에 안 써, 왜 이 병원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권한을 지역의 의료계에 자율적으로 주지 않으면 상당히 진행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은 좀 됩니다. 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네. 맞아요. 이 지역사회의 완결적인 필수 의료 제공에 순환 당직 개념이라는 게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생각해야 할 점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질환이 그렇게 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질환들이 있어요. 뭐 지주막하 출혈이라면 그런 거라든지 일정하게 구분이 돼 있는 몇 가지 질환에 대해 가지고 이 순환 당직을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119가 이렇게 가자 하더라도 환자들도 개인적으로 선호하던 또 본인이 다니던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쪽 병원을 가자고 하면 거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하시는 이런 내용도 있고, 아직 그런 홍보 인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의료 부문에서도 이제는 경쟁과 독점이 아니라 협력과 공존의 가치 정책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뜨거운 쟁점이 되겠지만 요거 뭐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면택 회장님, 요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거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 작년에 대한민국 전매체에 부족했습니다. 이게 의사 업무량이 해마다 그 3.1%씩 늘어나기 때문에 2035년이 되면 그 의사가 27,000명이 부족할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팩트를 자세히 알고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연구 내용을 보면 수치 산출 근거에 대해서 과연 의사 근무 일수 그리고 시간 기준이 뭐였냐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니 의사가 40시간 근무에 연차휴가 17일에 병가 이틀에 공휴일을 모두 쉬었을 때의 기준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이렇게 일하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고요. 앞으로 100년 동안 이렇게 일할 만한 의사 한 명도 없습니다. 공적 의료 보장을 위해 필수 의료 기반, 체계, 인력 어떤 과제가 있는지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호 실장님 먼저 듣겠습니다. 예, 저도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좀 같으면서도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필수 의료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미용 성형에 들어가는 의사가 이렇게 많아질지 과연 20년 전에 우리가 예측했을까요? 너무도 많은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미용 성형 일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쪽이 없고요. 물론 필수 의료 쪽 종사하기 위해서 수가도 올리고 처우 개선해야 되고 순환당직 여러 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수 의료에 지원하는 의사가 적기 때문에 저는 의학 분업 당시에 의대 정원을 350만 가량 줄였거든요. 지금 새롭게 의과대학을 지어서 하는 거는 10년, 20년 뒤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의과대학의 정원을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쪽으로 늘리기 위해서 특히 지역 인재 정원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줄인 350명 정도는 긴급하게 10년 한시라도 늘려서 의협이나 의사 단체에도 출구를 주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카이스트 의전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2006년 의학전문대학원. 당시에 지금처럼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나 이런 의사과학자 한다고 의전원을 만들었지만 지금 전국에 있는 의전원 모두 다 없어지고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미 사회주의처럼 실패한 제도가 의학전문대학원이고 의사과학자 양성이었거든요. 지금 의사과학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 의료가 부족하고 지역에 산 사람이 의사가 될 확률이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 인력 측면에서의 과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동성 이사장님께 듣겠습니다. 예, 지금 그 한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도 지금 필수 의료 지원 대책으로 나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근본적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이해는 됩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뭐 순환당직이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필수라는 말과 순환당직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이라는 얘기는 사실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의 문제거든요. 사실 순환당직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어쨌든 근본적 대책 부분들은 의료 인력, 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가 핵심이고 이를 위해서 누구보다 정부와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야 된다 하는 것이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면택 회장님께 이어서 듣겠습니다. 취준생들이 왜 그 대기업은 가려고 그러고 중소기업은 안 가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들 근무 조건이 좋고 대우가 좋으면 안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역시 필수 의료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도 소아청소년과 아이들 좋아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한 것이고 이거를 인력 재배치를 소아청소년과 의사만 해도 이게 충분히 미래가 있으니까 다 돌아오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돌아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인력 재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지 이거 그 의대 정원만 들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정혁
부회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께서들도 궁금하시고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저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표하고 있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 대한 그 통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아요. 약간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서울 다음으로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혹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부산시 같은 경우가 더 인구 대비가 많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지금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의료가 왜곡돼 있다는 거죠. 여러 지금 같이 패널들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의료에 가 있지 못하는 인력들이 다른 그래도 뭔가 좀 업무가 좀 수월하고 보상이 많이 따르는 그런 직역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 대비 인구 대비 많은 수에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는 자꾸 목말라가는 지금 형태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은 뭐 지금 계속 산발적으로 나오지만 어떤 의료 분쟁이 있었을 경우에는 무과실 같은 경우는 국가 책임을 좀 져주고 수가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정말 지나침이 없다고 봐요. 세계적으로 저수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 그리고 어떤 지자체와의 협력 이런 부분이 따른다면은 필수 의료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필수 의료 체계의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말씀 들으셨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권, 행복권, 생존권의 기반인 지역 의료 체계의 기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공적 의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